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선거 패배에 책임을 두고 계파 갈등 양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친이계, 반이계로 쫙 갈려서 이재명 당선인을 향한 선거 책임져라 비판론도 굉장히 강하게 일고 있고, 이에 대해서 친이계에서는 노무현이 살아와도 이번 선거는 죽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분위기 상당히 험악한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지방선거 개표 방송 많은 분들 저희 채널A와 또 김진 앵커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제 특집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상세히 해드렸다면, 오늘은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선거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사욕 정치. 사욕 정치. 자기 사리 사욕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누군가를 향한 굉장히 날카로운 질타. 동아일보입니다. 그 기사 함께 보시죠. 사욕 정치, 과연 어떤 기사일까요? 선거 패배, 충격적인 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친문은 이재명 후보 등을 겨냥해, 이젠 당선인이죠, 사리 사욕만 내세운 사욕 정치로 참패했다라고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윤호중, 송영길, 이재명 등등을 겨눈 말이죠. 사욕 정치. 자, 그러자 친이계, 친이재명계에서는 노무현이 살아와도 같은 결과일 거다라고, 자, 이게 다소 격앙된 반응. 노무현이 살아와도, 이거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일종의 금기어 비슷한 표현이기도 한데, 그런 이야기까지 꺼내들면서 감정적인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전대를 앞두고 당권 싸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동아일보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사리 사욕을 내세운 사욕 정치로 참패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번 선거는 누가 살아와도 같은 결과였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12년 만. 경향신문이 오늘 쓰고 있는 기사인데, 이번 선거 12년 만에 바뀐 게 있습니다. 뭘까요? 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회가 민주당이 다수라 뭘 할래야 할 수가 없다, 이런 말도 많이 했는데, 국민의힘이 12년 만에 서울시의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선거로 서울 시민들이 다수의 민주당 서울시의회를 심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발목 잡지 말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자치구 17곳 승리를 했고, 시의회는 76석 3분의 1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부동산 정책과 논란의 김어준 TBS 등의 변화가 예고된다라고 경향신문은 썼습니다. 전국의 기초단체장 결과를 보면 4년 전 지방선거와는 정반대로 판이해졌군요. 민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탈환. 기초단체장,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 선거도 함께 했었죠. 조선일보 8면입니다. 바로 7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습니다. 5석을 확보한 바 있는데, 그중에서도 강원 원주갑에 박정아 후보가 당선을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유일하게 민주당 지역을 탈환해온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정아 당선인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회초리. 중앙일보 1면입니다. 어떤 회초리일까요? 바로 국민의 회초리입니다. 중앙일보는
지고도 반성이 없다라고 민주당의 참패 원인을 보도합니다. 광주가 침묵의 회초리를 때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순천의 천하람 당협위원장도 나왔지만 호남과 광주가 이제 무조건 민주당 찍어주고 무조건 투표하러 다 가는 그런 곳이 아니다. 광주 시민분들의 침묵의 회초리. 투표율 볼까요? 2018년 지방선거 때 59.2%, 2020년 총선 때 65.9%, 2022년 대선 때 81.5% 투표하러 나왔던 광주 시민분들. 이번에 37.7%밖에 투표를 하지 않았다. 침묵의 회초리.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호남과 광주 시민분들이 민주당에게 회초리를 가했을지 그게 민주당을 생각해볼 지점 아닐까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금요일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천에서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국민의힘의 천하람 당협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선거 뛰고 반쪽이 돼서 돌아온 국민의힘의 김병민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쇄신이라는 과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쇄신의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김영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돌직구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살펴볼 텐데, 선거 참패, 그냥 참패가 아니라 충격적인 참패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은 민주당이 선거 참패 원인을 두고 내분 조짐이 보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선거 참패 책임은 누구냐? 이 단순하고 명료한 질문 앞에서 민주당이 두 쪽으로 나뉘어서 다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랑 속으로 친문, 친명이 전면전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첫 번째 이야기인데, 선거 참패 이후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책임을 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일동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더 큰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지선 결과 원인 어디에 있었다고 보실까요? 혹시 누구에게 책임 있다고 보실까요? 그래서 이재명 당선자가 책임론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이 제대로 된 혁신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아무래도 큰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혁신을 못했다고 보십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원장 등 비대위 지도부가 사퇴를 했습니다. 선거 참패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이들의 사퇴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의 책임론을 두고 민주당이 두 쪽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친문 진영, 사실 지난 대선 기간 내내 친문 진영이 잠잠했는데 잠잠하던 친문 진영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재명 책임론, 친문 진영에서 이재명 책임론을 강하게 들고 나왔어요. 홍영표, 사욕과 선동으로 당을 사당화한 정치의 참담한 패배다라고 이재명 당선인을 겨냥했습니다. 전해철, 선거 패배 책임 있는 분들이 원칙과 정치적 도의도 허물었다. 대선 지고 왜 또 지방선거에 지도부로 나서냐. 송영길, 이재명 등등등 한 발 물러서라. 이재명 당선인을 역시 겨냥했다라는 분석 나옵니다. 윤영찬, 이재명과 송영길은 참패의 가장 책임이 크다. 패자가 승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굉장히 날카로운 말. 아니 왜 패자가 왜 승자처럼 행동하냐. 신동근, 숱한 우려와 반대에도 당의 요구로 포장을 했다. 송영길과 이재명의 품앗이 공천이다. 굉장히 감정적인 얘기인데,
반대했는데 당의 요구로 포장하더니 자기들끼리 품앗이 하고서 선거 졌다. 강한 이재명 책임론을 당 내부에서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강한 이재명 책임론. 김병민 대변인님, 네. 이번 선거 뭐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책임 있게 유세도 하고 했는데 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지금 쭉 보신 분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가차 없는 비판을 숨김없이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에게 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사리 사용 얘기도 나오고 품앗이 패자가 승자처럼 행동 뭐 굉장한 비판의 반응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랜만에 보는 인물들이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친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인사들이 그동안 숨을 좀 죽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전체적으로 전면에 드러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시절의 인기가 임기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정권 교체 여론 속에서 새롭게 선거에 나서게 되는 건 문재인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였던 인사가 아니라 다소 결을 달리했던 이재명 후보가 나타나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통령과 결을 같이 했던 인사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고 여기 된 대통령 선거 그 이후에도 0.73%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프레임으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간 것 아닙니까? 대선에 졌는데 소위 젖잘싸 프레임이다. 졌지만 잘 싸웠다 프레임으로. 역대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라고 하는 정신 승리를 바탕으로 지선을 치렀는데 지선까지 이런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그동안 숨지고 있었던 친문계 의원들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아, 이게 정신승리였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국민들이 거센 회초리를 들고 정권 교체를 했는데 여기 된 정신승리가 아니면 무엇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여기 이제 원칙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인천 계양을과 종로를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이낙연 전 대표가 종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종로 지역구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칙 있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종로에 공천을 안 했거든요. 그럼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에 가면서 자리를 비웠으니까 인천 계양을에 똑같은 방식으로 공천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누가 갑니까? 이재명 후보가 가게 되니 지금 신동균 의원 같은 경우가 한 말이 자기들끼리 품앗이 했다 이겁니까? 그 품앗이가 무공천 원칙조차 저버렸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돌아오게 되면 원칙 없는 승리를 할 바에는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라고 하는 그 과거의 노무현 정신에 빗대서 보더라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남겼는가? 라고 하는 성토의 장이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 이번 선거 패배, 민주당의 패배의 책임이 이재명, 송영길 등 젖잘싸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 이재명 후보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당선인에게 대선 이번 선거 패배 책임이? 총괄 선대위원장 아닌가요? 그럼 거기에 모든 책임이 있는 거죠. 박용진 의원님,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뭐 친문 친이 일단 가르지 않고 이번 지방선거의 패배,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젖잘싸로 소위 포장을 했다. 이재명 당선인에게 책임이 크다라는 뭐 당의 의원들의 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선 패배에 그 책임이 있는 분들, 그 후보 뭐 피해갈 수 없죠. 그리고 그 당시에 당 대표 피해갈 이재명 수 후보, 없어요. 송영길 대표,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인데 윤호중 이분들이 다 다시 전면에 지방선거 전면에 나서서 그 뭐 계양을의 후보로, 서울시장 후보로,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세 분이 하시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입으로는 어떤 전략을 얘기를 했느냐면 지역 일꾼론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일꾼들이 우리가 더 나으니까 그분들을 보시고 윤석열 대통령 보지 마세요. 윤석열 정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정권 안정론, 뭐 국정운영 안정론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지역 일꾼들 보세요. 이래놓고는 대선에서 이렇게 책임 있는 분들이 전면에 나서니 대선 연장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전략 구도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 피해갈 수 없다. 게다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죠. 이재명 의원도 그 책임을 이번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까지 피해갈 수는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만 좀 그 약간 저로서는 당혹스러운 게 저는 이제 늘 이렇게 제 하던 말, 할 말하고 할 일 하는데 그 지금 이제 쭉 나오신 저 분들 이 갑자기 와 우다다다 이제 선거 끝나니까 막 뛰어나와서 이제 너도 나도 막 페이스북에 글을 쓰시면서 하니까 약간
저도 이제 같이 한패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느냐면 이게 지금 계파 갈등으로 읽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도 한 팬가. 국민들이 바라볼 때 가장 지긋지긋해하는 게 뭡니까? 민주당 뭔 일만 나면 서로 계파로 나눠 갖고 서로 싸워요.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 자기와 뭐 같이 가깝냐 친하지 않냐를 가지고 이렇게 나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저분들의 의견과 얼마 전에 전적으로 달랐던 게 뭐냐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인준해 줄 거냐 말 거냐 해서 저는 그 의총 때 제일 먼저 과감하게 당론으로 해주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돌직구쇼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앞서서 그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가 의견 분포를 확인했는데 그래서 압도적으로 부결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나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하고 반대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 친문 의원들이 예. 같은 그러니까 패가 아니다는 거죠. 예. 아니 제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계파 갈등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그렇죠. 우려와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오후 2시에 의원들과 당무위원들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거기에서 중차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저는 전당대회를 8월에 하든 아니면 더 땡기든 이런 그 달력 정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달력 정치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예. 말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당의 쇄신과 혁신의 내용은 하나도 없이 날짜 잡았으니까 선거치를 준비하고 그러면 또 계파 갈등 가득할 거고 계파 간에 대표주자 내려고 그러니까 상대 대표주자로 나올 만한 사람 상처내기 위해서 우다다다 페이스북에 글 쓰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당원들의 실망감, 국민들의 회초리 이런 거 다 사라지고 또 그냥 자기들끼리의 계파 싸움 한다. 이전 투구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예. 저는 오늘 그 당무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통해서 조금 좀 이렇게 자제하고 예. 서로 한 발씩 물러나고 그러면서 그 아픈 곳을 이렇게 서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생각해요. 치열한 반성이 필요하지만 그게 계파 갈등으로 돼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같은 팬가? 뭐 이런 얘기. 김영주 의원님, 박용진 의원 얘기 들으면서 제가 궁금했던 게 바로 그건데 앞서서 그 쭉 보시면 굉장히 치열한 대선 패배의 원인 분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경향신문의 분석을 보니까 지방선거까지 치고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 리더십을 잡는 사람이 1년 반, 2년 반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 권한을 쥐게 되니까 국회의원 생명줄이 걸린 공천을 두고 개파 간에서 벌써 당권 경쟁이다. 뭐 이런 분석을 소위 진보 매체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박용진 의원은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된다. 결국 그러면 또 기존에 잡았던 개파가 다시 권력을 쥐는 꼴밖에 되지 않냐라는 말을 점잖게 해주신 거잖아요. 이분들의 소위 이재명, 송영길, 윤호중이 지방선거 나오면 안 된다라는 이 말을 그때 당시에 왜 그럼 안 했습니까? 그게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그 다 결과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까? 그렇게 되는 길을 가면서 아무런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이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의 평당원이든 저 같은 평당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또 비대위원이든 간에 책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책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해철 의원 말씀하시면 전해철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었습니다. 왜 책임이 없습니까? 5년 만에 정권 연장을 실제로 보면 10년의 정권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10년 이어왔음에도 그 다음 정권을 연장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친노들이 그때 패족이라고 얘기할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왜 5년 만에 정권을 잃고도 그런 반성이 없습니까? 심지어는 저는 더 지금 이 자리에서 안타까운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해놓고도 한 번 더 출마할까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밖에서 또 이렇게 놓고 보면 저 사람들은 반성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없는 집단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법사위 활동하는 걸 보면서 B급, C급이다. 격도 없고 실력도 없다. 이미 이 부분이에요. 이재명 후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공격받냐? 피해 왔다. 지금 수사당할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게 뭐 조기 전대든 뭐든 간에 당의 얼굴과 당의 이미지가 이미 우리 사회 중도와 기득권으로부터 이미 심지어는 광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집단화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다음 전대, 다음 공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즉
그 나물의 그 밥이 아닌 반성을 충분히 하면서도 새 나물의 새 밥이 나왔을 때야 비로소 그게 100% 교체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노력이 보일 때 비롯해서 반성하고 혁신한다. 최소한 예. 이준석 대표는 선수를 벌써 쳤잖아요. 혁신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혁신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대선 패배 백서 한 장 못 만들고 아직도 지리멸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민주당의 책임 있는 구성원 두 분으로서 애정 있는 조언과 의견 주셨고, 물론 지금 이 친문 의원들의 이번 선거 패배의 반성문이 개파 갈등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 민주당 내부에서 중요한 건 개파를 떠나서 이재명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대선 패배 이후 이재명 책임론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 잠잠했던 이재명 책임론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면 위로 격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 대선 경쟁 상대 후보였고, 기억하시면 민주당의 경선 과정 중에서 슈퍼위크 때 소위 대장동 의혹이 절정에 달하자 수도권과 경기 수도권 이 경선 결과가 이재명이 아니라 이낙연 후보로 뒤집어졌었을 때 굉장히 이낙연, 이재명 후보는 격한 경쟁을 한 바 있었죠.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는데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남을 탓하며 국민 일반의 상식을 행동으로 거부했다. 그것이 아마도 가장 질리는 정치 행태일 것이다. 민주당은 그 짓을 계속했다. 지금 굉장히 격한 질타인데 보세요. 책임자가 남 탓했다. 책임자가 남 탓했다. 상식 거부했다. 질리는 정치 행태, 그 짓. 많은 언론은 천하람 당협위원장님,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당선인을 겨냥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당연한 보십니까?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낙연 전 대표 같이 좀 점잖으신 분이 저 정도 언어를 썼다라는 것은 보통 분들이 격분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제일 큰 사람은 후보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이겼다면 이 수많은 논란이 아예 나오질 않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선에서 졌던 후보가 단 2개월 정도도 솔직히 그 2개월도 과연 자숙하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대선 지자마자 비대위에 본인이 원하는 인물을 비대위원장으로 사실상 앉히다시피 하고 당을 본인이 대선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당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제는 뭐 친문 별로 볼 거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친 이재명의 세상이다라고 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국민들의 상식하고 안 맞아요. 우리는 아무리 아쉽게 대선에서 졌어도 조금 진 거에 대해서 왜 졌는지 생각도 해보고 반성도 해보기를 국민들은 원하셨는데 갑자기 또 본인 혼자 사시겠다고 멀쩡하게 있는 분당을 냅두고 개항으로 가셨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과연 이 국민들께서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 안 지고 본인 혼자 살라고 수직 이착륙기를 혼자 타고 국회로 가시려고 하니까 이거를 누가 어떻게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남 탓에 국민들이 질렸다.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질타는 이재명 책임론을 의미한 거다라는 천하람 위원장의 의견도 듣고 있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경기도에서 아슬아슬하게 승리한 김동연 당선인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지난 대선 패배에 소위 반성 없는 이 같은 의미 없는 말, 졌지만 잘 싸웠다. 이게 잘못된 거다. 민주당은 성찰이 부족하다라고 민주당을 향해 질타를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그건 틀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랍니다. 만약 그 생각을 한다면 더 깊은 나락에 빠질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진 이유도 그렇고 그 이후로 성찰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사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나락. 김동연 당선인이 의회에 돌직구를 날렸는데 사실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민주당 내부의 이 박수는 이재명 후보를 향한 거였거든요. 근데 김동연 당선인이 그거 잘못된 거다. 이낙연, 김동연, 앞서 친문 의원들, 조용했던 박영선 전 장관도 가세했습니다. 실리 찾아 고양이 탈승 호랑이, 숨쉬기 힘들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난 5월 7일 이재명 공천 당시 글 끌어올렸어요.
명분은 정치인이 쌓은 시간을 비례하고 실리는 정치인이 어떤 전장을 택하느냐와 직결된다. 시간이 지나면 화살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대선 패배 이후 숙고의 시간도 없었고 분당이 아니라 편한 텃밭으로 가서 나만 살았다 라는 비판. 실리 찾아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 숨쉬기 힘들다. 박영선 전 장관도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예. 지금 이낙연, 김동연, 박영선 앞선 민주당의 의원들의 비판, 공통적인 비판은 이재명 후보를 향하고 있군요. 이재명 당선인을 향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저 미나를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남산을 갔거든요. 예. 결국에는 안종권 의사가 경술 국치인에 썼던 1910년 3월에 썼던 지사 인인 살신 성인 이 글자가 생각이 납니다. 지사와 어진 사람은 자기 몸을 던져서 나라를 구한다. 지사 인인 살신 성인. 네, 네. 근데 저 반대로 했다는 것이 저 그림에 사실은 자기가 살려고 호랑이답게 굴지 않고 김홍도의 호랑이를 그리워한다. 그런 말은 호랑이답게 맹렬하게 분당에 가서 예. 살신성인 했거나 아니면 대구에 갔거나 경북지사로 나갔거나 예를 들면 누가 보더라도 당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고 고양이처럼 호랑이인데도 자기가 살 길을 찾아가는 실리는 있으나 명분이 없는 호랑이면 호랑이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고양이처럼 행동했다. 네. 근데 황산벌의 대사도 생각나네요. 황산벌, 영화 황산벌. 네, 그 어머님이 야 호랑이는 왜 죽는 줄 아냐? 껍데기 때문에 죽는다. 사람은 왜 죽냐? 이름 때문에 이름 죽는다.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쨌든 자기 이름을 걸고 대선 후보 이재명이라면 사실은 저도 지난 개항에서의 후보 토론을 보면서 그런 씁쓸함을 느꼈을 거예요. 윤영선 후보와 같이 맞대응 토론하는 모습. 엊그저께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토론하던 사람이 어쩌다가 저런 사람하고 토론하고 앉아있냐. 그런 부분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저런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요. 격의 문제죠. 격의 문제다. 예, 예. 그런 책임론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대선을 패배한 이재명 후보가 왜 나왔냐? 자기는 살았지만 선거는 지지 않았냐? 라는 맹렬한 이재명 책임론. 근데 공교롭게 현재 강성 당원들은 소위 친이계 강성 당원들이고 전당대회 이재명 당선인이 도전할 거다라는 얘기도 민주당 내부에서 아이러니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당선인을 겨냥한 패러디물도 오늘 거의 모든 종합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어떤 패러디물일까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패러디한 이재명 한 명 구하기. 이재명 일명 구하기. 원래 라이언 일병을 구하려고 미국이 자국의 이제 병사 한 명을 구하려 감동적인 영화인데 이재명 일명 구하기.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나 혼자 이제 살았다. 나 혼자 살았다. 나 혼자 산다. 김병민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선거 결과가 거의 이재명 당선인 혼자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민주당 내부에서들 지켜보고 있는 것 같죠. 일단 경기도를 지켜보게 되면 지사는 아주 간발의 차로 김동연 후보가 되긴 했습니다만 기초단체장에서 상당 부분을 국민의힘이 내줘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 내에 경기도를 이끌었던 이재명 지사가 인천으로 명분 없이 가니까 경기도망지사라는 프레임이 빠지게 됐거든요. 경기도망지사. 그 경기도 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게 됐고요. 인천을 갔던 명분은 박남춘 시장이 열세했기 때문에 한번 끌어올리게 가겠다. 구원투수로 갔어요. 인천시장 선거를 인천시장 졌잖아요. 민주당. 인천시장 졌죠. 지구 구원투수로 갔는데 갑자기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난데없이 흘러가면서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한때는 들썩들썩하면서 지는 여론조사까지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천 개항에 발목이 잡히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 구원투수 이재명을 구하러 달려간 민주당의 지도부. 그러니까 구원투수도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면서 인천과 서울과 아무런 명분과 연고가 없는 송영길 후보가 서울을 갑니다. 서울의 기초단체장 선거를 보니까 민주당에서 8석을 가져가요. 8개의 단체장을 갖고 가게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있는 내용들도 보면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데가 많습니다. 예. 송영길 후보가 아니라 아까 박영선 의원이 민화를 올리면서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았는데 중간에 본인이 출마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여론이 한번 일었던 적이 있거든요. 지난번 선거도 있었고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송영길 후보 출마에 대한 명분이 없음을 얘기했는데 끝끝내 우겨가면서 송영길 후보의 출마, 그 빈자리에 이재명 후보의 출마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의원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민주당 전체가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던 일들 꽤 오랜 시간 회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산다. 당내에서는 지금 보셨듯이 여러 스피커를 통해서 이재명 책임론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정작 이 기간 동안 이재명 당선인이죠. 이재명 의원이 될 텐데 이재명 당선인 본인은 이상하리만큼 침묵하고 있다라는 언론의 보도도 있습니다. 출구조사 직후부터 이재명 후보의 표정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7곳 광역단체장 민주 예서 국민의힘 연서 출구조사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장님 전당대회에 나오시나요? 당초 5분 정도 승리하면 성공이라고 했었는데 당 지도부 내에서 잠시만요. 예, 굽혀주세요. 예, 주시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저 때부터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선 소감을. 하지만 지금 당내에서 이재명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 침묵하는 이재명. 대신 이재명계 의원들이 강하게 이재명 당선인을 방어하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진석 의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와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했다 한들 결과는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재명 책임론에 강하게 반박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와서 해봐라. 결과 똑같다. 친이계, 역시 친이계. 정성호 의원. 현재 당을 개혁하고 이끌 사람이 이재명 말고 누가 있느냐. 박용진 의원님. 박용진 의원의 의견과는 정반대의 의견인데 친이계 의원들이 현재도 뭐 이제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 이재명 중에서도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급기야 이 상황에서 이재명 말고 누가 있냐.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까지 해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좀 보이고 앞서서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와도 선거 결과는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의견인데 앞서 봤던 이제 이재명 책임론과는 완전 정반대 의견인데 동의하십니까?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 표현대로 살아와서 선거를 이끌었어도 결과는 똑같았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김대중 노무현 두 정치인은 선거를 패배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졌던 분들이세요. 그분들이라고 선거를 다 이기는 선거의 신이 아니잖아요. 선거를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합니다. 본인이 나가서 지기도 하고 본인이 책임진 선거에서 지기도 하고요. 그 뒤에 그것에 대한 책임 그리고 국민들이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을까를 놓고 혁신의 안들을 내놓고 당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갔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은 당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갔고 우리 정치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젊은 피 수혈이라고 하는 형식의 그야말로 과감한 세대 교체를 해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른바 지역 등권론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정권 교체의 필요성과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설파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과감하게 보수 진영의 이제 뭐 적자라고 할 수 있는 유신 잔당, JP하고도 손을 잡아서 DJP 연합도 만들어내는 이 기상천외한 발상전환들을 계속해서 해냈거든요. 이 김대중 대통령이 누가 뭐 선거를 다 이겼다고 얘기하나요? 그러나 그 뒤가 문제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뒤가 문제죠. 선거를 지고 나서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이 말씀 드리고 이제 정성호 우리 의원께서 지금 뭐 이재명 말에 누가 있냐? 정성호요.
정성호는 왜 안 돼요? 정성호 의원처럼 훌륭하신 분이. 예. 이게 저는 대안부재론을 가지고 다른 어떤 논의 혹은 건설적인 비판과 논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성호 의원도 있고요. 또 방금 뭐 말씀하신 문진석 의원도 있습니다.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다 정치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고 역할을 주어지고 맡겨지면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를 다 아시면서 이렇게 이 논쟁을 피해가려고 혹은 묻어가려고 대안부재론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듯하게 얘기를 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일정하게 책임론을 얘기하는 사람, 박용진, 뭐 조응천, 혹은 뭐 김혜영 이런 분들, 또 아까 쭉 얘기했던 홍영표, 전해철, 신동근 이런 의원들이 이재명 의원에게 이거를 책임지고 아예 정치를 관두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진심으로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로 출마하겠다고 할 때 저 반대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이거는 이재명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옳지 않고 지방선거 이후에 더 큰 고통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는 조금만 더 숙고의 시간을 가지시라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이제 의원이 됐어요. 매일매일 국회 출근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의원들이 이제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질문을 하고 여러 논쟁과 갈등에 한복판에 서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굳이 이번 어떤 논쟁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다른 측근 의원들이 저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건 이것도 역시 이재명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옳지 않고 좋지 않다. 저는 그런 말씀. 천하람 위원장님, 일각의 분석에 따르면 뭐 이런 보도도 있는데 지난번 대선 패배 이후에 이재명 후보는 아주 짧은 숙고의 시간을 가졌지만 결국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서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러면서 이제 비대위원장의 윤호중, 박지현, 그다음에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 착착착착착. 근데 이제 이면과 그 배후에 이재명 결국 후보의 의중이 있었다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지금 혹시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와도 이재명 말고 그러면 당대표 맡을 사람 누가 있냐라고 하는 것들이 그때처럼 혹시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도전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뭐 알 수 없죠. 이재명 당선인의 마음은? 뭐 당연히 그렇게 보입니다. 뭐 이제 당권 도전해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 뭐 지금 상황에서 당대표 할 사람이 이재명 후보 말고 누가 있냐. 근데 왜 굳이 흠집 내냐. 저는 이런 태도로 보여지고요. 뭐 지금 뭐 전해철, 뭐 이인영, 뭐 다른 분들도 좀 거론은 되긴 합니다만은 사실상 슈퍼스타급이 없긴 합니다. 지금 당대표에 이재명 후보에 맞설 만한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뭐 이재명 말고는 없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은 좀 전당대회를 놓고 보더라도 마이너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원들께서 느끼시기에.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면 대선 지고 지방선거가 직후에 있다. 상상을 한번 해보자면 불출마를 하셨거나 아까 김영주 의원 생각하셨던 것처럼 대구에 가시거나 했겠죠. 정말 경북지사에 가셨거나 특히 본인이 고향이 안동이었다면 개항을이 아니라 그랬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특히나 이제 지선 직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도 있었는데 뭔가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이라든지 그 민주당의 어떤 향수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훌륭한 전략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만 살려고 분당도 버리고 개항에 갔던 사람한테 노무현 전 대통령도 뭐 어차피 똑같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글쎄요. 저는 이거는 좀 전당대회 앞두고 분명한 감점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선인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위 동급으로 이렇게 비유해서는 안 된다. 그럼요.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한번 볼까요? 고비고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볼까요? 자,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37%로 곤두박질 쳤을 때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됐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41에서 31로 내려갈 때 최강욱 의원의 짤짤이 논란, 31에서 29로 내려갈 때 이재명 후보의 개항을, 박완주, 성비위 논란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검수완박도 그렇고 짤짤이 논란도 그렇고 민주당 내부에서 소위 이 철험회 의원들의
활약상이 이번 지방선거 패배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는 언론의 분석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민주당 내부에서는 철험회의 활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이 민주당 내부에서 없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강욱, 김용민, 김남국, 황운하 철험회 대선 패배 직후 검수완박 밀어붙이며 위장 탈당 등의 꼼수를 동원해 입법을 강행을 주도했다. 한동훈 청문회 과정에서 헛발질 논란 제기됐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까지도 책임론이 왜 제기되지 않느냐라는 한 언론의 지적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동훈 청문회에서의 그 헛발질 논란 활약상 보시죠. 계속해서 수준 높은 논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이모하고 제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 기증자가 한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 한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 3M 같습니다. 한국 3M. 제 딸 이름이 영미법인일 수는 없죠. 332회 카톡을 왜 주고받았어요? 자, 총장하고 연락되지 않았을 네? 경우에 한해서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게 총장과 말도 안 연락 되는 소리라는 거 다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말이 들어야 가만히 소리죠. 계세요. 그만 대통령의 그 배우자가 되시는 분하고 안 그렇게 하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하시라고요. 예, 잘 새기겠습니다. 뭐라고요? 잘 새기겠습니다. 비키는 겁니까? 소위 마지막에 이제 이수진 의원이 잘 새기겠다는 한 장관의 말에 뭐라고요? 비꼬시는 겁니까? 화를 내자 온라인에서는 취권이다라는 질타도 있었는데 김영주 의원님 철험의 의원들이 민주당의 차기 최고위원에 도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요. 네. 앞서서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도전 설과 마찬가지로 철험의 의원들이 민주당 지도부 최고위원에 도전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라면 저 사람들은 다음번에 공천 주지 않겠다. 예. 그 정도의 당의 심각한 격을 떨어진 우리 사회에 사실은 민주당을 비판해 왔으나 지지해 왔던 지식인 그룹과 중도 그룹이 있습니다. 기득권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결정적으로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됐다. 급이 너무 낮다. 그런데 저분들이 당의 실질적인 강성 지지자 가지고 다시 최고위원에 도전한다. 자기 방어에 들어간다. 당의 미래는 더욱더 암울해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강한 질타,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자성과 어떤 쇄신의 목소리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이재명이 뭘 잘못했느냐라는 또 옹호의 목소리들 들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번엔 여당 이야기입니다. 선거 압승 이후의 여당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당선인은 대권 발판을 확보했습니다. 이제는 당권 경쟁, 국민의힘 내부에서 차기 당권 경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오늘 한 언론의 시각이기도 한데 대선에서 진 민주당은 오히려 막 큰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대선에서 크게 승리한 국민의힘은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있다라는 한 보도도 나옵니다. 비단 이 분석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고 여당이 크게 승리한 첫 선거 결과인데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어퍼컷 할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를 조금 전 출근길에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방선거로 국정 운영 동력이 확보됐다는 평가가 많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못 느끼십니까? 지금 우리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번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조금 전 발언은 의외였습니다. 선거 승리에 대한 어떠한 코멘트도 없었습니다. 지금 선거 얘기할 때가 아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선거 승리를 이끈 당 지도부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이준석 대표 이야기 들어볼 텐데 의외의 발언인데 당이 혁신하겠다, 혁신위를 설치하겠다라는 쇄신의 목소리를 민주당보다 먼저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여당에 몰아주신 그런 어떤 강한 그런 지지는 사실 저희로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두려운 성적입니다. 정말 겸손한 자세로 오직 국민만 바라고 일하라는 그런 교훈을 저는 바탕으로 앞으로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당 차원에서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위원장으로는 이번에 공천관리위원으로 또 활동해 주셨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공천제도에 있어가지고 적절한 수정할 수 있는 연구하는 그런 정당 개혁을 목표로 하는. 네, 김병민 전 대변인 마치 선거에서 진 것 같은, 만약에 개표 방송을 안 보고 푹 주무시고 이 뉴스를 보신 분들은 국민의힘이 선거 졌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대통령의 발언과 당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혁신하겠다, 쇄신하겠다라면서 웃음기 하나 없는 이 대표의 메시지였는데, 그것도 감사원장을 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혁신위원장에 임명해서 정당 개혁을 하겠다. 자, 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과거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게 되면 제대로 된 정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겠죠. 2020년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잊을 수 없었던 한 장면이 있는데, 선거 낙선하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 다음날 조간신문 뉴스에 최강욱 의원의 발언이었던가요? 세상 변하는 거 느끼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180녀석 거대 여당의 오만한 모습이 상임위원장 전체를 석권하고 그대로 일사천리로 임대차 3법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민주당이 다 해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을 겁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됐죠. 민심의 파도는 그처럼 무서운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잘해서, 정말 잘해서 박수치고 국민들께서 이 자리 모아준 게 아니라는 것을 국민의힘의 당원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5월 10일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이제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한번 힘껏 일해보라고 기회를 준 거거든요. 대한민국 경제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 잡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공급을 확대하려고 하면 부동산 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급 확대와 부동산 값 안정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서민경제 코로나 위기 이후로 아직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긴 했지만 이것만으로 나락에 떨어져 있는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기에는 갈 길이 멀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권력을 주셨고 서울시도 시장뿐 아니라 시의회, 기초단체장까지 권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일로서 성과로 국민께 보답하는 일이 남아있는 무거운 숙제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더 차분하고 더 겸허하게 나아가야 되는 일들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지, 민주당이 자중질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김병민 대변인 너무 이제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저거 보면서 솔직히 이준석 대표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이 대표 너무하다. 왜요? 약간 민주당에서 보시기에 얼마나 좀 얄밉겠습니까? 아니, 선거에서 진 정당이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그래도 갖고 나와야 되는데 이것마저 국민의힘이 선점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미리 얄밉게 약간 조금 이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얄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다만 이제 제가 이준석 대표 마음을 좀 이해를 하는 거는, 이준석 대표가 취임하고 국민의힘을 훨씬 더 젊게 개혁할 거라는 이런 여러 바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대선 지선 치르느라 사실 큰 개혁을 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대변인도 국민 공모로 뽑고 저희 공직 자격 시험도 치고 그랬습니다만은 정당의 체질 개혁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는 물음표가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큰 선거들을 치렀으니까 저희 국민의힘도 한번 근본적인 개혁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은 됩니다. 샴페인을 터뜨리는 대신 혁신하겠다라는 혁신안을 들고 나온 이준석 대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선거 이후에
변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많은 언론들이 오늘 꼽고 있는 한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이 압도적인 재보궐선거 때 당선이 됐지만 오 시장이 이렇게 호소한 바 있죠. 시의회의 다수가 민주당이라 일할 수가 없다. 이런 일도 시의회에서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서울시 정책이 폄훼되는 현실에 대해서 서울시가 엄중하게 대처하기를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시차가 있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다음 기회에 하시죠. 오늘 문제 제기한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오해가 풀립니다. 다음에 다른 발언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저한테는 묻지 못하십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고 내려가십니까? 무엇이 두려워서라니요. 그건 반칙입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의회에서 발언권조차 제대로 얻지 못했다라고 항변을 해왔습니다. 유세 때도 이렇게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의석이 다수가 시의회 의석이 민주당 소속이라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이죠. 지난 1년 동안 90% 이상이 민주당 시의원들이었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짐작이 가세요? 무조건 반대하는 데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얼굴이 좀 잘생겼었는데 폭삭 부들었잖아요. 아직 쓸만해요? 계속 쓸만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10년 전에 제가 시장할 때 그때 4년, 5년 동안 서울시가 엄청난 속도로 바뀌면서 곳곳에 변화가 생겼던 거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그런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한꺼번에 다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3분의 2 이상만 만들어주시면 그때 그 대한민국 심장 서울이 고동치면서 변화했던 그 변화를 제가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다는 기대, 희망에 차서 여러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만들어주실 거죠? 자, 이번 선거로 서울시 의회 의석이 민주당 다수에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변화는 있었을까요? 선거 결과 함께 보시죠. 자, 어제는 저희가 못 보도해드렸는데 서울시 의회 의석수 변화를 보시면은 지금까지 서울시 의회는 민주당이 102석, 110석 중에서 102석이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들이었고 이번 선거로 국민의힘이 76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12석 중에 서울시 의회의 76석, 다수를 3분의 2 정도를 국민의힘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서울시 부시장 하셨던 김영주 의원님, 네. 오 시장 이야기로는 저렇게 서울시 의회 다수를 민주당 시의원들이 갖고 있어서 예컨대 논란이었던 TBS 예산을 서울시 시장이 조정을 하면, 감액을 해놓으면 민주당의 시의회가 TBS 예산은 늘려놓고 오 시장이 하겠다는 정책 예산은 줄이고 이런 보도가 사실 많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부시장 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10명 이상이 돼야지 교섭단체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시의원은 교섭단체도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제 역할이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한테 잘하기보다는 국민의힘 의원들, 개별 의원들에게 오히려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김영주 의원님 부시장 하실 때. 예. 그래서 저는 저런 게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처럼 7대 3이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야당의 시의원들이 견제할 수 있는 것, 또 여당은 여당대로 힘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의원들을 구성해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오히려 그 당시에도 민주당 시의원이 다수이고 시장이 민주당인데도 이제는 야당이 견제하는 게 아니라 여당의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장을 견제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로 오히려 좀 다수의 행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 시장이 답답함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새롭게 기회가 되었으니까 나름대로 새로운 시장과 부시장이 여야 모두가 적절하게 균형과 조화를 맞추면서 시의회가
구성돼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이바지하는 시장과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아까 그 오세훈 시장이 그 서울시 의회에서 보여준 태도는 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 성북구에 이제 이경선 의원이 뭘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정, 그러니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잘 들어라라고 하는 이런 그 본인의 주장을 뭐 아마 5분 발언이나 이런 걸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고 들어가면 그것과 관련해서 들으시고 그냥 하면 되지. 그리고 뭐가 불만이 있으면 그거를 보도자료를 내거나 기자회견을 하거나 하시면 되는 거지. 왜 나한테 발언권 안 주냐. 저건 행패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요. 만일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국회에 와가지고 대정부 질문이 아니라 어느 한 의원의 5분 발언이 자기한테 기분 나쁘고 비판적으로 들렸다고 해서 의장한테 뛰어나가가지고 나 발언권 달라고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의 코미디예요. 예. 이 저분이 저런 태도가 되게 문제인 게 그 처음 두 번째구나. 두 번째 그 시장 하실 때도 그 무상급식 예산 그거 서울시의회에서 편성하잖아요. 그거 받기 싫다고 시장직 걸고 그 저기 뭐 저 투표하자고 그러고 정치 난동이었어요. 그거 진짜. 그러니까 지금 그 10년 동안 백수 생활하시다가 겨우 돌아오신 건데 야인 정치 지금도 야인.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 업계에서는 정치 예. 백수라고 그러는데 정치 백수라고 해요? 저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만일에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의회 의견은 좀 들으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도 계속 의회 탓하고 그러려고 그러시면 그 정치가 제대로 되겠어요. 예. 대권주자 반열이시라던데 이제 좀 그 정치 좀 대국적으로 합시다. 대국적으로 하자. 예. 하나의 장면만 놓고 너무 좀 과한 비판한 것 같아서 균형감 있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반론. 의회 내에서 100석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예상부터 시작되고 있는 발목 잡기가 심했다는 건 서울시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최소한의 발언권조차 주지 않았던 내용에서 항의를 하고 메시지를 전달했던 내용들, 그리고 충분하게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1년의 서울시정을 잘 이끌어왔다, 이런 내용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 장관이나 총리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오히려 오만하게 행동했던 모습들에 대한 단면은 국회 내에서 질문하는 의원의 대상으로 장관이 소설 쓰시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 수준은 돼야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시죠. 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안철수 당선인도 이번 분당갑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고 여유 있게 다른 지역의 지원 유세까지 갔는데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안철수 당선인이 당선 감사 인사 중에 실신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천하람 위원장님, 네. 자, 이거 어떤 소식입니까? 실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제 안철수 당선인께서 이제 감사 인사 우리 하지 않습니까? 예. 당선 지역에 이제 유세차 타고 쭉 인사를 돌고 계셨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좀 와서 이렇게 좀 쓰러지셨나 봅니다. 네. 다행히 뭐 이렇게 좀 심각한 것은 아니고 피로가 누적되고 하시다 보니 그렇다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퇴원하셔가지고 휴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쓰러진 건 맞아요. 네, 현기증 때문에 잠깐 실신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에 분당갑 선거 정도면 꽤 여유 있으시지 않았나 예.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경기도 여러 곳에 유세 지원도 많이 다녔고 또 그 전에는 대선을 거의 막판까지 치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약간 이제 그 스트레스와 긴장 이런 것들이 좀 풀리면서 나타난 일이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보입니다. 쾌차했다. 빨리 나으셔야죠 이제. 얼른 또 등원하셔야죠. 근황은 쾌차했다. 네, 맞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에 국민의힘의 승리 선거 속에서도 경기도에서는 아쉽게 역전패당한 근소한 차로 역전패당한 결과에 대해서 단일화를 못한 것이 속쓰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많이 안타깝고 좀 속은 쓰립니다. 그렇지만 지난 대선 때 우리가 5% 차이로 졌던 곳인데 이번에 박빙으로 흘렀고 어떻게 뭐 저희들이 다 100% 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도민들의 뜻을 존중하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강용석 후보의 단일화가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단일화를 못한 게 속쓰리다. 무소속 강용석 후보 얘기입니다. 자, 그러자 경기도 선거 패배를 두고 보수 진영 내에서 강용석 책임론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따옴표를 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역정론이다.
아무래도 보수 진영 있는 분들에게는 뭐 저런 표현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책임론으로 좀 순화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두 후보의 차이가 8,900표 차이였는데 무소속의 강용석 54,758표를 득표했고 그냥 저 득표뿐만 아니라 아마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토론회 때 강용석 후보가 김은혜 후보를 공격했던 모습들에서 강용석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용석 무소속 후보 얘기도 한번 뭐 들어보시죠. 강용석 후보는 내가 입당한다고 했을 때 왜 입당 안 해줬냐? 라고 항변하는데 입당 거부된 거에 대한 감정이 좀 남아있는 듯합니다. 지금 보시면 황순식, 송영주, 서태성 이 세 분을 합친 표가 제 표보다 훨씬 많습니다. 김은혜 후보가 안 될 것 같았다. 그랬으면 이 세 분이 김동연 후보의 표를 가져가게 만들지. 입당을 하겠다는 걸 거부해놓고 단일화 하자는 것도 거부하고 이제 와서 패배의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거는 무슨 기적의 논리예요. 자, 뭐 그런가 하면 충청의 민심이 4년 전과 완전히 뒤집혔는데 충청 선거 승리에는 충청의 아들 윤 대통령 효과가 있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충청의 아들 통했다. 국민의힘 4년 전과 정반대 뒤집기인데 2018년에 중원, 충청, 왜 소위 충청 민심 몰라요, 알 수 없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치권에서 4년 전에는 충남, 세종, 대전, 충북이 완전히 민주당 4대0. 그런데 2022년 이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보면 충남 이겼고 국민의힘이 세종시장 이겼고 충북지사 이겼고 대전지사도 이겼어요. 세종, 대전 경합이다. 사실 여론조사, 출구조사 다 그렇게 봤는데 경합은 무슨? 국민의힘이 다 가져갔습니다. 정반대 뒤집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도 저는 충청의 아들이다 라고 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기의 뿌리와 연고가 있는 곳에 각별한 그 애정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500년 조상의 고향인 충청의 피를 타고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충청의 아들이고 충청은 제 고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희 집안이 400년 이상을 충청에서 뿌리를 내린 그런 집안이고 제가 또 그 자손이고 우리 충청인 여러분께서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야, 이 충청도 선거 결과 보면 김병민 전 대변인 대선 때 지금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잖아요. 전 일정을 다 보좌했잖아요. 충청에서 충청의 아들 이게 통한 겁니까? 충청도 많이 갔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는 충남, 충북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수치에서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던 곳인데 세종시를 이겼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입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 또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리를 거머쥘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 많지 않았을 거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우리가 아마 한석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충청도를 참 많이 방문했는데 대전, 세종, 충청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기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한 주민들, 계신 분들, 국민들의 민심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야말로 정말 어렵게 당선이 됐는데 한번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한번 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충청 대망론 대선에서 다 꼽히지 못했던 일들이 이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지금 들죠. 기초단체장도 보면 전체 몇 개입니까? 31개 자리 중에서 23개를 지금 지난 4년 전과 완전 정반대 숫자인데 사실 세종이 젊은 공무원들이 많아서 야,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이번에 세종 힘들 거다라는 얘기가 사실 민주당의 모 인사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선거에 책임 있는 분 중에. 근데 세종이 완전히 지금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야, 대통령이 공무원 출신이다 그래. 라는 또 그래? 아전인수격의 해석도 나왔는데
아니 천하람 위원장님 젊은 층이니까 꼭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 최민호 당선인 제가 이제 공천관리위원 할 때 예. 공천 면접을 보러 오시지 않습니까? 이제 세종시 공천을 본인에게 달라. 내가 공천 받으면 세종시 탈환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셨어요. 그래서 예. 저희 공천관리위원들도 패기는 좋은데 솔직히 세종시가 되겠나 긴가민가 이렇게 있다. 긴가민가 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정말로 예. 뒤엎어버리셨어요. 실제로 세종시가 이제 연령으로 놓고 보나 또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또 공무원 연금 개혁 같은 거 예. 했던 것 때문에 분명히 국민의힘 쪽 정당에 불리한 면이 굉장히 큰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뭐 꼭 충청에 뿌리가 있다 이것보다도 취임하시고 나서 공직사회에서 보기에도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 최민호 후보 이제 후보 본인의 경쟁력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세종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조들이 500년간 충청에 살았으니까 뽑아드려야겠다 이러지는 않았을 거고요. 아마 종합적인 예. 평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윤진 의원님. 예, 저희 민주당이 뭐 5석은 얻을 수 있을 거야.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는 호남 3곳, 제주 그리고 세종이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예, 민주당에서 예.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종에 대해서 상당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 하셨는데 저희도 많이 놀랬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잖아요. 민주당을 비판하면서도 좋아하는 지식인 계층들이 돌아섰다는 말씀인데 실제 민주당은 생각 다시 하셔야 돼요. 호남은 우리 텃밭이야. 그리고 세종과 제주도 우리 텃밭이야. 20대,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 찍을 거야. 이런 생각들. 사전투표는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착각들. 이런 고정관념을 탈탈탈탈 다 버리질 않으면 민주당은 거듭나기 어려워요. 예. 호남은 이미 광주에서도 그렇고 많은 무소속들의 승리 이런 걸 통해서도 민주당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제 그야말로 큰일 날 거다. 철퇴를 맞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호남에서 신호를 보내고 계시고 또 20대, 30대는 반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상태인데다가 중요한 건 지금 세종은 균일한 집단이에요.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생활 수준과 비슷한 직업군과 비슷한 학력이에요. 그러니까 고학력, 고소득,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정치 도덕적인 가치관을 자신들과 동일시했는데 이거 배신감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라니까요. 내로남불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가만 안 둘 거예요. 이렇게 내로남불 계속 해봐라. 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아니 말은 정치개혁을 얘기하고 위성정당을 만들면 어떡해. 말은 정당 개혁을 하겠다고 그래놓고 당원 당규 바꿔서 자기들 때문에 만들어진 보궐선거에 후보를 출마시키면 어떡해. 이런 거를 차곡차곡 우리 지지층들이 쌓아놓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에요. 이번에 폭발했다? 예,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 나와서 말인데 조금 전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용산 집무실, 흔히 용화대라고 했는데 그 이름 최종 후보 5곳이 추려졌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이름을 준 거라고 하고 국민의 집은 대통령이 처음에 밝혔던 아이디어죠. 국민의 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기호 4번은 이제 바른누리, 이태원로 22 이렇게 5개 후보로 좀 압축이 됐다고 하는데 이태원로 22 무슨 뜻일까? 그래서 온라인 선호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국민의 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이태원로 22, 또 하나 뭐였죠? 바른누리 이렇게 5개 후보라고 하는데 자 정부 부시장을 역임했던 김영주 의원님, 이 5개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 보이십니까? 글쎄요, 그래도 민음청사 이런 게 좀 그렇게 민음청사, 들을 청. 근데 국민이라는 말도 너무 많이 써서 약간 좀 식상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마지막에 이태원로 22는 아마 영국 시처럼 다운인가 몇 번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오히려 관사 같은 느낌들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민음청사 괜찮다. 또 바른누리 하니까 박정아 의원이 생각나네요. 바르다 박선생. 근데 바른누리보다는 거기서 박정아를 떠올린 것도 이례적이에요. 이야, 대단해요. 역시 좌장은 달라요. 민음청. 이런 어떤 국민의 소리를 듣는 모안에는 사실은 그런 의견들이 다수가 아닌가. 그런데 다들 고생하셨네요. 이렇게 추리느라고. 국민의 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 22로 압축이 됐다. 온라인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이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좀 흥미로운 소식들을 저희가 모아봤는데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을도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저격수도 당선이 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곳곳에 숨어있는 흥미로운 선거 스토리, 지금 제가 직접 대형 미디어홀에 나가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사실 이번 채널A 개표 방송을 사실은 정말로 많은 시청자들이 지켜봐 주셨고 그중에서도 김진 앵커와 함께하는 개표 방송에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선거 결과 흥미로운 분들도 제가 지금 마치 개표 방송처럼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기초단체장 중에 남양주시장 선거도 이번에 있었는데 이게 많은 언론의 주목을 못 받았어요. 워낙 큰 선거들이 많아서.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굉장히 재밌는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조국 국면 때 조국 저격수로 활동을 했었던 주강덕 의원이 남양주시장에 도전을 했었고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공개 지지를 받은 최민희 전 의원이 어느새 복권이 돼서 남양주시장 선거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사실 나름 조국 대전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빅매치라면 빅매치, 미디엄 매치 정도였는데 더군다나 이번 선거에서 추미애, 조국 이런 분들이 최민희 후보를 공개 지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궁금했었고 남양주는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현역을 다 국회의원을 잡고 있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조국 저격수 주광덕 전 의원이 남양주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53.44%, 그리고 최민희 전 의원은 46.55%로 낙선을 했습니다. 주광덕 당선인이 지난 조국 국면 때 했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인턴 활동 증명서입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지금 센터에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센터에서 확인한 거예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확인해서 이렇게 답변이 온 겁니다. 그 당시 시점 시기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제가 실제 보관 중인 자료를 다 제출받은 겁니다. 지금 실제- 후보자 네. 당황스럽겠지만 거짓말하는 겁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만약에 위조했다면 그 사실로도 충분히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점을 인정하지요. 그랬다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고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되니까 굉장히 큰 죄고 무엇보다 입시 부정행위잖아요. 사실이면. 네, 가정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이런 조건하에서 법대 교수니까 이거는 커다란 죄라는 건 인정하지요. 네,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던 주광덕 전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김용민 의원한테 졌죠. 지역에서. 그리고 최민희 전 의원과 지금 붙었는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은 이번에 최민희 후보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국 전 장관 서초동 촛불 집회 초기부터 헌신적으로 최민희 후보가 참여했다. 촛불 국민 언니다라고 지켜 세우고 선거에 지지를 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말이죠. 등대지기다. 그러니까 국민 언니 등대지기 촛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조국 두 명의 민주당의 거물급 인사가 최민희 후보를 지지했지만 선거 결과는 조국 대첩에서 남양주시장 주광덕 전 의원, 조국 저격수가 이겼습니다. 김병민 전 의원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조국의 강을 비로소 국민의 힘으로 건너게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이 있었던 것인데 남양주잖아요. 그것도 민주당 강세 지역.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큰 성과를 내지 못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런 결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아마 갖고 있을 거라 보고요. 조국 전 장관뿐 아니라 추미애 전 장관 얘기도 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오랫동안 지역을 지키고 있었던 광진구청장도 이번에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됐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자, 광진구청장 본인 지역구 또 홍보를 쓱 넣었어요. 네, 김병민 대변인 덕이죠, 뭐 사실. 예. 그런가 하면 강서구청장 선거, 이건 남양주시장 선거인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누가 나왔는지부터 일단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서울에
강서구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안 그럴 때도 있었지만.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누구를 공천했냐면 바로 특감반 민정수석 수사관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를 했죠. 여러 가지 의혹을. 특히 유재수 감찰 무마 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는데 결국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대로 수사가 진행된 것도 있었는데 본인이 비밀 누설로 처벌받기도 했었는데 강서구청장이 도전해서 당선이 됐어요. 51.30으로 민주당의 후보를 누르고 강서구청장이 당선이 됐다.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자, 이재명 당선인의 정치적 고향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국민의힘의 신상진 전 의원이 출마를 했는데 이재명 당선인의 정치적 고향 성남에서 국민의힘 신상진 당선인이 당선됐습니다. 55.96%로 꽤 높은 득표로 성남이 국민의힘의 성남시장을 뽑았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양산시장 국민의힘의 나도홍연 당선인이 당선이 됐습니다. 59.82%.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경남 김해는 어땠을까? 국민의힘의 홍태용 후보가 당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의외의 흥미로운 선거 결과들도 이렇게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또 다른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호남, 광주, 전북, 전남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한 판에 다 띄워보죠. 자, 광주시장에서, 전북지사에서, 전남지사에서 당연히 민주당 후보들이 다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들을 보면 광주시장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가 15.90%, 15%가 넘었고요. 전북에서 조배수 국민의힘 후보가 17.88%를 받았고 전남의 이정현 후보가 18.81%를 받았습니다. 호남 3인방이 국민의힘의 15% 벽을 다 뚫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광주의 투표율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함께 보시죠. 광주 투표율이 전국 투표율 중에 최저였습니다. 최저. 전국 투표율이 50.9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광주 투표율을 보면요. 최저입니다. 37.7. 광주가 이렇게 투표율이 낮았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러자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광주 투표율 37%는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다. 광주의 투표율을 봐라. 박지원 전 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남에서 순천에서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천하람 위원장은 이번에 낙선한 이정현 전 의원의 지역구와 밀접히 돼 있는데 호남 3인방이 15%를 넘은 것, 광주의 투표율이 전국 최저였다는 것.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에 대한 탄핵이다라고 했는데 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정치인으로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호남에서도 민주당이 너무 좋다 이런 분들이 과거에 비해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광주 투표율 보시면 강기정 후보에 대해서 사실 기대감이나 어떤 지지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걸 잘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저희도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를 잘 만들었다면은 조금 더 투표율이 올라갔을 텐데 저희 국민의힘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다만 이번 선거 결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희 전남, 광주, 전북 모두 다 15%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15%를 돌파하면 잘 아시겠지만 선거 비용을 전부 보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양질의 후보들이 선거 비용 걱정 없이 호남에 출마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거든요. 실제로 저한테도 당에서 전남지사 혹시 출마할 생각 없냐라는 제안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현실적으로 제일 걸렸던 게
15% 못 넘으면 제가 거리에 나앉아야 될 수준이 될 수도 있는데 부도난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파산한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15%를 돌파한 게 장기적으로 어마어마한 토대가 될 것이고요. 저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27년 만에 처음으로 광주에서 광역 비례의원을 배출했습니다. 전남, 전북도 같이 배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호남에서 국민의힘은 거의 존재감 자체가 없는 정당이었어요. 아, 존재감이 없어요? 선출직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제 비례로나마 의원들이 진출하게 되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가 생기게 되고요. 저도 제 자랑을 잠시 하자면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저희 기초 비례의원도 순천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드디어 시의원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위원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어느새 또 저희 가서 감사 인사하는 모습 나오는데 박용진 의원님, 예. 광주 투표율이 최저예요. 37%. 어떻게 보십니까? 광주는 저렇게 투표율로 이렇게 보여졌고요. 또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서의 그 공천과 관련된 그 무소속들의 출마, 공천에 대한 불만, 자본 때문에 무소속들이 출마해서 흔들흔들했거든요. 제가 뭐 서울도 제코가 석자인 상황인데 그 전라북도 쪽에서 유세 요청이 와가지고 2번이나 내려갔었습니다. 14개 시군 중에 그러니까 시군 중에 무려 9개 정도가 무소속들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가슴을 졸이는 그런 그 선거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호남은 이제 민주당의 텃밭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투표율조차도 저렇게 내려앉아 있고요. 37.7. 네, 민주당에 대한 실망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민주당이 정당 개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 개혁도 민주당이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특히나 호남 지역에서의 그 공천을 둘러싼 잡음은 선거 때마다 생기거든요. 특히나 브로커들의 등장, 권리당원들을 사고파는 행위들.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아직도? 그럼요. 그리고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대비한 이른바 폰떼기 이런 등등의 황당한 일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 체제를 당 안에서 만들 거냐. 또 하나는 어떻게 지역에서의 그 경쟁 체제를 만들 거냐. 지금 천하람 위원장도 그 순천을 지키고 계시고 또 이정현 의원도 전남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책임 있게 괜찮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출마해 주질 않았기 때문에 경쟁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노력 계속 해주시고 저희도 다당제가 가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알겠습니다. 국민들과 약속했던 정치 개혁을 민주당이 굽힘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37.7 광주 최저 투표율 어떤 의미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뭐 짧게 얘기하면 지금 윤 대통령이 장관 후보 중에서 호남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과거였으면 불불 끓어서 응징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15% 예를 들면 지금 현재 37.7%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민주당 이꼬르 호남이라고 하는 부분에 호남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또 양당 체제라고 하는 균형이 안 잡힌 데 대해서 호남인들 스스로가 반성하고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다. 새롭게 민주당도 운동화끈을 매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봅니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이번 주에 저희가 준비한 모든 순서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풍성 소식 들고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